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주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소가 선형 주소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윈도우에서는 이 선형 주소란 용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윈도우즈에서 선형 주소란 용어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CPU 아키텍처에 관심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형 주소란 용어보다는 가상 주소란 용어를 더 많이 들어봤죠. 가상 주소, 버추어 어드레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 선형 주소와 가상 주소는 차이가 뭘까요? 실제로 선형 주소와 가상 주소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사실은 선형 주소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워낙 우리가 가상 주소라는 용어를 가지고 쓰면 진짜 주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윈도우즈는 진짜 주소라는 개념을, 진짜 주소, 실제 주소, 물리 주소, 즉 진짜 주소라는 개념이 있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 그에 반대되는 주소 개념, 가상 주소다, 가짜 주소다, 버추얼 주소다 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 버추어 어드레스가 사실은 CPU 관점에서 볼 때는 선형 주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형 주소와 가상 주소는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선형 주소, 즉 가상 주소가 어떻게 진짜 주소, 즉 피지컬 어드레스, 물리 주소, 진짜 주소, 피지컬 어드레스 또는 물리 주소로 변환되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특히 오늘 이 수업 내용은 지난번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주소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주소가 나온다는 거는 내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어떤 주소 개념들, 그것들은 사실은 다 가짜 주소다라는 거. 이것도 되게 놀라운 놀라운 인식의 차이가 아닌가요? 딱 느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쓴 주소가 가짜 주소였단 말이야? 이것이 실제 주소가 아니라 가상 주소였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엔 세그멘테이션을 배웠죠.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항상 어떤 위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위치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DS에 예를 들어서 1, 2, 3, 4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DS에 1, 2, 3, 4다. 그러면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선형 주소 1, 2, 3, 4로 변환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형 주소. 그리고 이 선형 주소란 용어와 가상 주소란 용어는 사실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형 주소가, 즉 가상 주소라고 제가 불렀다는 얘기는 분명 진짜 주소라는 게 있다는 거죠. 진짜 주소. 여러분들 진짜 주소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그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소가 뭘까요? 자, 우리 CPU가 있을 때, 자, 우리가 CPU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CPU 바깥쪽에는 주변 장치가 있죠. 주변 장치. 그 중에 대표적인 주변 장치는 아마 메모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메모리라고 얘기하면 진짜 그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모리 칩 아시죠? 메모리가 있을 거예요. 메모리는 또 크게 램도 있을 수 있고 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모리가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주변 장치들이 있어요. 주변 장치. 여러분들이 카드라고 하죠. PCI 카드, 익스프레스 카드를 꽂아서 쓰잖아요. 컴퓨터에 수많은 주변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CPU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장치들 또는 메모리, 이런 애들을 CPU가 정확하게 지칭해서 이렇게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는 메모리에 접근해서 읽고 쓸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주변 장치에 접근해서 읽고 쓸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CPU 역할이 되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즉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소프트웨어의 목적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여기 있는 메모리에 접근하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는 주변 장치에 접근하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메모리나 또는 주변 장치에 접근을 한다 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빨간線으로 표시된 어떤 지칭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고, 이 방식이 바로 실제 주소라는 거예요. 주소. 자, 이 주소는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가상 주소 같아요? 실제 주소 같아요? 이 주소는. 이것이 실제 주소입니다. 즉 물리 주소라고 하죠. 물리 주소. 왜 물리 주소라는 말을 쓰냐면 이 라인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라인이에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버스라고 하는 형태로 된 라인이기 때문에 물리 주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리 주소. 물리 주소 또는 피지컬 어드레스. 그래서 이 피지컬 어드레스, 물리 주소, 이것이 결국은 물리 주소, 이것이 실제 주소라는 이름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결국 CPU 바깥쪽에서 바라보는 주소는 전부 다 물리 주소예요. CPU 바깥쪽에 있는 주소는. 그러니까 CPU 바깥쪽으로 나가는 진짜 주소, 물리 주소, 그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주소는 선형 주소, 그것은 가상 주소, 가상 주소로 했죠. 즉 이 가상 주소는 이 물리 주소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무슨 주소냐? 가짜 주소라는 거고, 그 가짜 주소라는 그 의미가 어디까지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냐면 바로 요 CPU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주소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주소 또는 가상 주소라고 만들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몇 번지야?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형 주소가 몇 번지야?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또 이것은 가상 주소 같은 의미예요. 가상 주소가 몇 번지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모든 개념들, 선형 주소, 가상 주소, 이런 주소의 개념들은 어디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고요? CPU 안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런 주소가 CPU 바깥쪽으로 나가면, 바깥쪽으로 나갈 때 사용되는 주소 값은 무슨 주소? 물리 주소 또는 실제 주소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가상 주소가 실제 주소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실제 주소로 변환되는 과정이 있겠죠.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같이 정리하고자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웠죠. 세그멘트 값과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오프셋. 두 개의 값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첫 번째로 어디 들어갔죠? 바로 세그멘테이션 유닛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이건 CPU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그멘트 가지고 뭘 취했죠? 기준 주소. 그리고 오프셋은 그대로 오프셋.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더해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주소가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선형 주소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죠. 자, 우린 이것을 무슨 주소라고도 부릅니까? 가상 주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가상 주소가 실제 주소, 즉 물리 주소로 변환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자, 이것을 오늘 배울 페이징 유닛이라고 합니다. 페이징 유닛. 그래서 이 페이징 유닛이라고 하는 부분을 거쳐서 이 안에서 나오는 최종적인 주소가 바로 무슨 주소? 물리 주소가 되는 거예요. 물리 주소가. 그러니까 이 페이징 유닛, 이게 오늘 배우는 핵심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세그멘테이션 유닛을 배웠고 오늘은 페이징 유닛이라는 걸 배워요. 자, 기억할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여기에 이 부분이 전부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게 CPU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CPU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페이징 유닛까지 CPU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CPU를 벗어나는 주소는 무슨 주소다? 물리 주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선형 주소가, 즉 가상 주소가 어떻게 물리 주소로 바뀌게 되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하려면 우리가 16진수를 좀 분할하는, 이진수로 분할하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굉장히 쉬운 거 한번 제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쉽게. 자, 어떤 내가 주소값을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 자, 예를 들어 주소값을 헥사. 지금부터는 전부 16진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1, 2, 3, 4라고 하는 주소가 있다. 자, 이것은 선형 주소입니다. 가상 주소. 예를 들어서 가상 주소 값이 1, 2, 3, 4다. 그러면 이 1, 2, 3, 4라고 하는 이 주소 값이 앞에서 보셨던 요 페이지 유닛, 요 페이지 유닛에 들어가면 이 1, 2, 3, 4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막 분할이 돼요. 이진수로 막 분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자, 이진수로 분리가 되어서 이게 16진수이기 때문에 총 몇 비트일까요? 요게 총 몇 비트일까요? 16진수니까 몇 비트죠? 이게 총 16비트예요. 그래서 1은 이진수로 어떻게 분할이 되죠? 0, 0, 0, 1. 그다음 2는 0, 0, 1, 0. 3은 0, 0, 1, 1. 그리고 마지막 4는 0, 1, 0, 0. 이렇게 분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진수로 총 16비트예요. 16비트. 자, 이렇게 1, 2, 3, 4가 그 가상주소가 페이징 유닛에 들어오면 예를 들자면 이제 이렇게 16비트가 들어왔다고 가정하자면 여기서 뒤에 이 12비트를 잘라내요. 잘 보세요. 뒤 12비트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 뒤 12비트는 지금 16진수로 표기를 한다면 다시 바꿨을 때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결국 똑같이 2, 3, 4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상주소로 들어왔을 때 요 1, 2, 3, 4라고 하는 요 원래 주소 값을 뒤에 16진수 뒤에 세 자리를 잘라내서 2, 3, 4로 이렇게 분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앞에 요게 남았죠. 요게. 자, 요게 남았죠? 요걸 제가 16진수로 부르면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이 되는 거죠. 1이. 자, 이렇게 1, 2, 3, 4가 들어가면 뒤에 16진수로 12비트, 그러니까 헥사로 3자리, 2, 3, 4는 뽑아내고 나머지 앞에 부분을 띄어낸다면 이런 식으로 띄어낼 수 있잖아요. 1, 그리고 2, 3, 4. 됐죠? 자,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이렇게 띄어내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저 앞에 띄어낸 요 1이라는 값, 요 값을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냐면, 자, 어딘가 가면 CPU 안에서는 실제 물리 메모리로 변환할 때 쓰기 위한, 즉 물리 메모리 변환 주소, 물리 메모리를 변환할 때 사용할 변환 기준 주소라는 게 있어요. 그 기준 주소 값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 주소를 나타내는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는 겁니다. 기준 주소 테이블. 자, 물리 메모리 변환 기준 주소 테이블, 이렇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 주소 테이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일정한 크기 잘라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엔트리를 0번 엔트리, 두 번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1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번이니까 여기서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요 녀석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 1번이면, 이게 0번이면 요 녀석을 가리키고, 1번이면 얘를 가리키고, 얘가 만약에 2번이면 얘를 가리키고, 그래서 1번을 가리킨다라고 가서 여기 안에서 어떤 주소값을 가져옵니다. 주소값. 예, 물론 이 주소값이 전체가 다 주소값은 아니에요. 절대. 주소값의 일부분이긴 한데,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 주소값이 일부분이에요. 뒤에 부분에 12비트, 즉 여기서 말하는 헥사로 이 2, 3, 4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12비트는 예약이 된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요. 그 앞에 것만 주소라는 값이 들어가요. 어떤 주소.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 이 주소 값을 취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취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소 값을
뭐라고 가정해 보냐면 만약에 6이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 자, 그러면 페이지 유닛은 어떻게 주소 변환을 하게 되냐면, 자, 먼저 앞에 요 1, 잘라낸 요 1을 가지고 인덱스로 삼아서 거기에 테이블을 찾아간 다음 그곳에 들어있는 앞에 부분 주소 값을 가져옵니다. 6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6을, 요 1 값을 대신 6을 대체를 합니다. 즉, 어떻게 하냐면, 원래 값은 1, 2, 3, 4였잖아요? 그쵸?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뒤에 2, 3, 4는 그대로 두고, 앞에 1이 바뀝니다. 얼마로? 6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상주소 1, 2, 3, 4는 실제 물리주소 6, 2, 3, 4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주소입니다. 어때요? 어렵나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정말 단순한 걸로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상주소가 1, 2, 3, 4다. 그러면 1, 2, 3, 4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를 때 현재 뒤에 있는 헥사 3자리, 16진수 3자리를 잘라서 2, 3, 4로 놓고, 그리고 앞에 나머지를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2, 3, 4로 잘라낸 부분은 나중에 그대로 그냥 붙이고, 대신 이렇게 잘라낸 앞에 부분 이 값을 뭐로 바꾼 거예요? 2를 가지고 인덱스로 삼아서 쫓아간 기준주소 테이블 내에 들어있는 주소값으로, 주소값 즉 6이라고 가정하자면 그 값이 6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라고 하는 가상주소는 어떤 물리주소가 되었습니까? 6, 2, 3, 4로 바뀌었습니다. 6, 2, 3, 4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좀 더 섬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조금 더 여러 번 일어날 일일 뿐이지 원래 목적이나 이런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움직여요. 자, 용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르는 용어는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상주소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2, 3, 4를 제외하고 앞에 있는 부분,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을 가상 페이지 넘버라고 부릅니다. 가상 페이지 넘버. 자, 영어로 써볼까요? VPN, Virtual Page Number. 자, VPN? 죄송합니다. 가상 페이지가 아니라 가상 페이지라고 쓰는데 가상 프레임이라고 써요. 그래서 VPN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VFN, 프레임 넘버, 이게 좀 더 많은 의미를 가져요. 프레임 넘버를 쓰겠습니다. 가상 페이지는 맞아요. 근데 가상 페이지인데 가상 프레임이라고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VPN 또는 VFN 같은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다가 뭐 이런 게 나오면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프레임 넘버구나, 페이지 넘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6이라는 값을 뭐라고 부를까요? 6이라는 값은 요거는 실제 페이지 넘버 또 실제 프레임 넘버 똑같은 얘기예요. 프레임 넘버.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리얼 프레임 넘버. 실제 그냥 FN 또는 PN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실제 리얼 넘버, 리얼 프레임 넘버 또는 가짜 프레임 넘버 또는 가짜 페이지 넘버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얘기할 때 뭐 PFN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뭐 가상 페이지 프레임 넘버, PFN, VPFN, 그 다음에 실제 PF 넘버, PFN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혼용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뭐 이런 용어들을 헷갈려하지 마시고 같은 거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FN 또는 프레임 넘버, 페이지 넘버 또는 페이지 프레임 넘버 뭐가 되든지 이제 이건 어떤 의미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페이지 유닛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얘기해 볼까요? 페이지 유닛이 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페이지 유닛이 하는 일을 한마디로 페이지 유닛이 하는 일은
무엇이다? 가상 주소를 받아서 물리 주소, 실제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죠?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면 이제 페이지 또는 프레임이라는 개념을 썼을 때 가상 페이지 넘버를 무엇으로? 실제 물리 페이지 넘버로 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64비트 윈도우즈에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복잡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도 있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64 시스템을 보겠습니다. 자, x64 시스템과 보통 이제 IA64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IA64, x64는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를 땐 또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x64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64비트 시스템에서 윈도우 10이 어떤 식으로 가상 메모리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주소, 즉 선형 주소가 있었죠? 선형 주소 몇 비트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선형 주소는 64비트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64비트 시스템에서 선형 주소는 64비트까지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64비트면 이게 뭐 대강 생각해봐도 2의 64승이니까 꽤 어마어마한 크기죠? 꽤 어마어마한 크기가 될 건 분명합니다. 이 64비트의 선형 주소를 이제 페이징 유닛이 받아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x64 시스템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x64 시스템이 가지는 CPU의 제한된 부분이 있어요. 자, x64는 해석을 하는데 자, 총 가상주소, 즉 선형주소 64비트를 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48비트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 거는 64비트를 다 해석할 수가 없고요. 48비트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상주소를 64비트를 아무리 다 만들어내도 그게 다 가상주소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48비트만 가상주소로서의 의미를 가져요. 나머지 16비트는 실제 가상주소로 사용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것들은 이제 부호 확장이라고 하는데 부호 확장의 개념으로만 사용될 수가 있고 실제 주소의 개념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x64의 한계이고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소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어드레스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첫 번째 비트를 0번 비트라고 하고, 그쵸? 여러분 연습장 펴놓아서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마지막 비트는 63번째 비트라고 써야 되겠죠? 자, 이게 선형 주소, 즉 가상 어드레스, 가상 주소 64비트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제가 쪼개는지 잘 보세요. 자, 0번에서 63번까지 전체 중에서 실제로 48비트만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40비트로 얘기하면 48번 비트와 47번 비트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겠죠? 48번 비트부터 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그죠? 이거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부호 확장으로 사용이 되지만 그래서 이 앞에 값은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부호 확장이다 보니까 자, 여기 지금 몇 비트입니까? 63에서 48까지가 몇 비트입니까? 16비트죠? 그래서 16진수로 표기하면 여기가 4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0000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FFFF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호 확장이라고 해서 뒤에 자리에 대한 어떤 부호를 결정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가 있지 여기가 뭐 1000, 3000, 1234 이렇게 다양한 값이 쓰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항상 0000 또는 FFFF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0번부터 47번 비트까지 총 몇 비트? 48비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48비트. 뭐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바로 나올 거예요. 2의 48승은 얼마냐?
그러면 256테라다 이렇게 나올 텐데 뭐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0에서 47번 비트까지만 이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먼저 뒤에서 12비트를 쪼갭니다. 자, 12비트. 11번, 12번이 되겠죠? 즉 여기가 몇 비트예요? 12비트. 12비트. 자, 앞에서 제가 오늘 예를 들었을 때 가상수소 변환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때 제가 1, 2, 3, 4를 변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1, 2, 3, 4를 변환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1, 2, 3, 4라는 16진수 주소의 뒤에 자리, 세 자리, 2, 3, 4를 쪼개서 떼어낸다 그랬었죠? 그 나머지 앞에 부분을 페이지 프레임 넘버, 페이지 넘버라고 말한다 그랬었죠. 바로 여기 뒤에 부분, 이게 12비트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해석을 해서 자, 여기서 12비트를 쪼개는 거예요. 12비트.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비트 몇 비트 남았어요? 몇 비트 남았어요? 48비트 중에 36비트가 남았죠. 36비트. 남은 비트가 36비트예요. 그럼 이것을 정확하게 4등분을 합니다. 4등분. 그러면 어떻게 나누나 보세요. 4등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눠야겠죠. 이게 4등분이 되잖아요. 자, 비트 번호를 한번 써볼까요? 자, 이게 12비트니까 나머지 36비트를 4등분해서 이게 몇 비트? 9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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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비트가 되겠죠. 이렇게 비트를 나누는 거예요. 뭐 위에 숫자는 굳이 적자면은 뭐 12니까 여기는 뭐 20이 되겠고,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비트 수만 따져보면 되죠. 전체는 다 64비트가 되는 게 맞고, 그 중에서 앞에 16비트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이 되니까 제거하고, 나머지 48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쪼갤 수 있어야 돼요. x64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12비트, 나머지 영역을 36비트를 4개로 쪼개서 9999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용어들이 다 있기는 한데 우리가 이 시간에 용어를 배우지는 않을게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리가 변화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어딘가에 기준 주소가 있다. 자, 기준 주소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기준 주소가 있어서 그 기준 주소를 따라가 보면 거기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준 주소 테이블이라고 했었죠? 이 테이블은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인덱스가 바로 앞에 있다고 그랬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인덱스 0번, 1번, 2번, 점점점 인덱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 들어있는 값,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이제 숫자로 표현해 가지고 이 값을 인덱스로 삼아서 이렇게 따라갑니다. 자, 만약에 여기 들어있는 값을 해석해 봤더니 2다. 그럼 이 두 번째 2번 항목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또 주소가 들어있어요. 주소. 자, 이 주소도 역시 풀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 예약된 필드가 좀 있습니다. 이 주소를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기준 주소 테이블을 또 참조를 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인덱스가 또 붙어 있습니다. 0번, 1번, 2번, 3번, 점점점.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있겠죠. 그 값이 여기에 인덱스로 또 참조가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같은 식으로 하겠죠. 그럼 또 다시 여기 주소가 들어있고, 이 주소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 보면 또 어떤 테이블이 있고, 그 테이블 또 역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값이 이번에는 여기에 인덱스로 사용이 될 것이고, 그렇죠? 다시 또 여기 들어있는 값이 또 어떤 주소를 나타낼 것이며, 이 주소를 또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또 따라가 보면, 또 따라가서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또 테이블이 있고, 이 테이블도 또 이렇게 또 쪼개져 있으며 인덱스가 이렇게 0, 1, 2 이렇게 매겨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기 들어있는 값이 여기에 인덱스로 사용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이제 실제 페이지 넘버, 물리 페이지 넘버가 들어가죠. PFN이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저브드하고. 자, 여기까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x64 머신에서의 가상 어드레스가 실제 어드레스로 변환할 때 사용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다예요. 뭐 복잡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요 간단한 이해만 잘 이해하시면 그걸 확장했다는 의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어땠습니까? 1, 2, 3, 4라는 가상 주소에서 뒤에 자리 세 자리를 떼어내고 그 나중에 붙였죠? 그 앞에 있는 PFN을 가지고 실제 물리 PFN을 구해서 6번을 1번을 6번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이 작업을 한 번만 했다는 게 이 당시 예가 되는 거고, 방금 제가 보여드린 예는 이거를 실제로 몇 번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조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번에 걸쳐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 물리 PFN, 물리 페이지 넘버를 구해온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구조는 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 주소가 이제 앞으로 사용이 되면 그 가상 주소,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소는 다 선용 주소이자 가상 주소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가상 주소 값이 실제로 CPU 안에서 페이징 유닛을 거쳐서 순간순간 아주 빠른 속도로 물리 주소로 변환이 되는데, 그 변환되는 알고리즘은 어떠하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전체 64비트 중에 아래쪽 48비트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과 마지막 12비트 영역으로 쪼갠 다음에, 자, 앞에 있는 이 네 개로 쪼갠 이 값들이 각각 어떤 테이블의 인덱스로 사용이 되어서 최종적인 PFN을 뽑아내 가지고 이 PFN이 누구를 대체하게 되는 겁니까? 바로 앞에 있는 앞에 붙어 있는 버추얼 PFN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거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물리 어드레스는 요 값이 오프셋으로 해서 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리 주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이 시간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보다 더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이해가 안 가시면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윈디버거를 배우는 시간을 제가 전문적으로 가질 때는 윈디버거를 가지고 실제 이렇게 변환하는 걸 하나하나 해보기도 하거든요. 이 시간에 그렇게까지 하면 정말 머리가 엄청나게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가상주소, 64비트의 가상주소가 실제로 어떻게 변환되어서 물리주소로 되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끝으로 윈도우즈가 사용하고 있는 그럼 가상주소에 대한 어드레스 레인지를 대략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가 사용하는 가상 어드레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원래 가상 주소는 64비트라고 했었죠. 64비트. 원래 가상 주소는 64비트입니다. 여러분들 64비트라고 하자면 원래대로라면 0이 모두 몇 개?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개, 16진수로 말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팔이 아프네요. FF까지 이게 64비트의 온전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x64나 i64냐 어떤 CPU냐에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x64 같은 경우에는 이 64비트를 전부 다 주소 변환으로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x64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밖에 볼 수가 없냐면, 앞에 네 자리는 0000 또는 FFF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48비트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48비트. 자, 그런데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CPU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드레스 레인지가 64비트 중에 48비트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소가 사실상 사용이 되려면 레지스터에 담겨지는 경우가 많죠. 레지스터에 담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주소값이 레지스터에 담겨지게 되는데 이 레지스터는 64비트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값으로 사용되는 의미가 있는 건 48비트밖에 없는데 레지스터는 64비트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레지스터인 48비트까지는 괜찮은데 요 앞에 부분이 자칫하면 다른 엉뚱한 값으로 바뀌게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소 값을 계속 인크리먼트 하다 보면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주소는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48비트밖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컨벤션을 나름 정의해서 어떤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그 자료형을 표현할 때 정수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부호가 있고 없고. 그래서 이 48비트 중에서 47번째 비트, 이 47번째 비트 값이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앞에 부분이 주소는 아니지만 이것이 결국은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부호를 결정하는 용도로만 쓰인다라는 약속을 해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래서 결국 64비트로 되어 있는 이 가상 어드레스 공간을 CPU가 전체를 바라보면 좋겠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특징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운영체제는 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47번째 비트가 1인 경우와 47번째 비트가 0인 경우로 나눠서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16진수예요. 16진수. 제가 이 진수를 쓰면 너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다 못 쓰는 겁니다. 자, 47번째 비트는 어디냐면 16진수를 하나, 둘, 셋, 4개 빼고 여기 부분, 여기에 가장 최상위 비트예요. 최상위 비트. 이게 47번째 비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트가 0인 경우와 1인 경우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라고 볼 수 있냐면 영역이 0, 0, 0, 0. 자, 최상위 비트 47번 비트가 0이고 나머지는 풀로 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비트가 0이려면 여기는 당연히 8이 될 수가 없죠. 진짜 제일 큰 값은 7일 겁니다. 그래서 FF까지. 자, 수학 계산이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나했을 텐데 저도 좀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영역이 되겠죠. 또 다른 영역으로 줘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자, 부호 확장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앞에는 헥사로 1111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이라고 된 부분이 47번째 비트를 1로 기록했다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8일 겁니다. 그래서 8000, 0000, 0000부터 시작해서 111이니까 좀 이상하다. FFFF죠? 예. 그 다음에 FF 뒤에는 FF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쓸 수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뒤쪽의 부분은, 이 부분은 부호 확장을 고려해서 쓴 부분이고, 이거는 정수인 부분, 양수인 부분. 이건 양수, 이건 음수 영역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상 어드레스를 나눠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이런 주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윈도우즈의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아주 윈도우즈가 설계를 하면서 안타깝게 그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윈도우즈가 처음 나올 당시에 문제이긴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64비트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명령어들 중에서 동기화 문제를 피하고자 동기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원하는 그런 락이 잡힌, 기본 락이 되는, 프로세서 락이 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명령어, 프로세서 락 명령어가 초반에 64비트 시스템이 나왔을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 명령어가 오퍼랜드를 8바이트까지만 수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 64비트가 나왔을 당시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x64를 딱 보면 x64 안에 이 락을 시킬 수 있는 명령어, 동기화 문제, 인터락 명령들이 8바이트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령들의 지원 여부가 작다 보니까 이 8바이트까지는 우리가 인터락 기능으로 쓸 수가 있는데, 8바이트가 사실 클 것 같지만 8바이트가 몇 비트입니까? 이게 64비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8바이트 즉 64비트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볼 때 윈도우즈는 이걸 구조체를 가지고 쓴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어떤 주소가 담을 수도 있고 어디는 데이터가 담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패키지를 해서 이 자체를 쓰고자 하는 그런 분야가 많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자면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서 그 구조체 전체를 통키로 전체를 다 이제 락을 시켜가지고 인터랙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화 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주소가 64비트를 다 주소로 쓸 수가 없잖아요. 왜? 데이터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윈도우즈는 이 주소를 많이 써봐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쓸 수가 없고 주소도 있고 데이터도 같이 묶여있는 이런 어떤 메모리 구조체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소값이 44비트 라고 하는 어떤 제한된 특징을 가지는 주소만 여기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어떤 구조체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조작계의 경우에는 주소값이 44비트 이상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윈도우즈가 모든 주소 체제를 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윈도우즈가 락이라고 하는 이 명령, 락을 가지고 인터랙트한 어떤 동기화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접근 알고리즘, 대표적으로는 스택 같은 게 있는데요. 싱글 리스트라고 하는 스택을 구현해서 이 동기화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로직을 사용할 때는 그때 들어갈 수 있는 주소가 어떻다고요? 44비트를 넘지 못해요. 이 구조체 전체가 8바이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x64가 8바이트가 아니라 더 큰 어떤 메모리, 큰 오퍼랜드 사이즈를 가지고 인터랙트 기능을 지원하는 명령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초창기에 윈도우즈가 나올 당시에 x64가 나왔을 당시에 아직까지 x64 CPU는 어쩔 수 없이 8바이트까지밖에 인터랙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렸던 이유는 좀 길었지만 서두가 여기 있는 이 주소들 이걸 다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CPU의 한계 때문에 지금 전체 64비트를 다 못 쓰고 몇 비트를 썼습니까? 사실 이게 하위 48비트만 사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하위 48비트만 쓰는 시스템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린터락드와 같은 이런 어떤 동기화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어떤 구조체를 정의해서 쓰는 경우에는 어드레스 레인지가 48비트가 더 줄어서 44비트로 제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지금 사용되는 이 어드레스 필드가 다 쓰이면 좋겠지만 윈도우는 이걸 다 쓰지 않습니다. 윈도우는. 그래서 윈도우는 예를 들어 앞에 부분, 이 부분에서 놓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이게 지금 48비트 중에서 47비트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44비트로 얘를 더 낮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44비트까지만 쓸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지금 47비트니까 왜냐면 최상위 비트 47로 봤을 때 그래서 요거를 부호까지 고려했을 때 쓸 수 있는 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거 다시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자, 즉 만약에 0부터 시작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역 중에 첫 번째 영역 0000 뭐 7F,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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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라는 첫 번째 영역이 있었죠. 요때 요게 다 쓰지 못하고 이제 주소가 사실상 제한이 되어서 0000 자, 7이 아닙니다. 다시 0 그런 다음에 7이 됩니다. 7 FF 그 다음에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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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자, 위에 있는 부분에서 아래 부분을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앞에 0 4개가 있었고 7이 있었다면 이제는 0 5개를 놓고 7을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게 유저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된 어떤 주소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윈도우가 지원하는 사용자 레벨의 즉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어플리케이션이 접근 가능한 가상 메모리의 전체 영역은 이게 맥스입니다. 이게 맥스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나? 복잡하죠?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는 최대 메모리는 2번지를 넘지 못하는구나. 이것은 동기화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정의했던 어떤 구조체, S리스트와 같은 구조체의 특성 때문에
요 먼지 이상은 쓸 수가 없는 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 사용자 레벨이 이렇다면 커널 레벨은 어떻게 될까요? 자, 커널 레벨은 이렇게 되겠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원래는 어디까지 쓸 수 있습니까? FFFF에 아까 이게 7로 시작했었으니까 얘는 8이겠죠. 8000 0000 0000 이걸 다 쓸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여기서 S리스트 즉 아까 그 동기화 문제 때문에 동기화 문제를 고려해서 하위 44비트까지 밖에 쓸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44비트 어드레싱으로 우리가 제한돼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위 어드레스를 이제 제한을 걸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FFFF F 그쵸? 여기 7이니까 F8 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FFFF FFFFFFFFF까지. 자, 여기까지 쓸 수 있도록 하겠죠. 즉, 이 영역은 바로 커널이 사용하는 공간, 즉, 커널이 사용하는 가상 메모리 공간입니다. 커널 가상 주소 공간. 여기가 바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야만 44비트의 어드레스 필드를 가지고 동기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S링크 같은 동기화 자유로운 인터락 명령을 쓸 수 있는 공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커널은 그럼 전부 다 자기가 쓰는 공간이 전부 이렇게 인터락트 명령으로 쓰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커널 스스로는 인터락트를 쓰지 않는 S리스트를 쓰지 않는 그런 주소 체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널은 그냥 가상 주소를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자료 구조를 운영할 때 그 자료 구조가 유독 그렇게 동기화를 필요로 하는 자료 구조가 아니라면 그럼 나머지 번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번지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 위에 번지, 요 번지와 요 번지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를 한번 명시해 볼까요? 자, FFFF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8 빵빵빵 빵빵빵빵빵빵빵빵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겠죠? FFFF F7 FFFFFFFF까지 여기까지도 역시 커널 가상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 좀 헷갈리죠? 커널 가상 주소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크게 말해서.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습니다. 위에 쪽에 이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동기화, 그래서 인터락트 때문에 필요한 인터락트 관련된 구조체와 연관돼서 사용되는 주소들은 여기밖에 쓸 수가 없고, 인터락트를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가상 어드레스라면 이곳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복잡한 수학 같은 얘기가 나와서 좀 복잡했는데요.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어떤 주소를 얘기할 때 항상 이제 CPU 안에는 CPU를 제가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CPU 안에는 자, 두 개의 유닛이 있다고 그랬었죠? 첫 번째 유닛이 세그멘테이션 유닛,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닛이 페이징 유닛,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주소는 무슨 주소? 물리 주소.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 들어가는 내용은 뭐가 들어간다고 했죠? 세그먼트, 그리고 오프셋,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유닛에서 뽑아내는 주소는 무슨 주소? 선형 주소 또는 가상 주소, 이렇게 해서 물리 주소로 뽑아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X86이나 X64나 IA64나 다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어떻게 몇 비트까지 변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CPU 종류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소라고 얘기할 때 그게 좀 무거워지죠?
옛날에는 편하게 주소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이젠 좀 무거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통상적으로 말하는 주소는 무슨 주소예요? 바로 가상 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주소는 이제 실제로는 오프셋이지만 이 오프셋이 선형 주소와 같은 값이 되고 그 값이 즉 가상 주소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주소는 그냥 가상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가상 주소가 어떤 주소로? 물리 주소로 변환된다. 가상 주소가 물리 주소로 변환된다는 거.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물리 주소로 변환되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것은 페이지 유닛에서 그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즈의 특성상 전체 64비트 공간 중에서 특정 필드를 유저 공간으로, 특정 필드는 커널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사용자 공간을 쓰고 있는 필드는 요걸 쓰고, 사용자 공간은 요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커널 공간은 밑에 나와 있듯이 요걸 쓰고 있습니다. 네, 요걸 쓰고 있고요. 커널 공간이 특히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인터락과 관련된 어떤 구조체가 사용되는 필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필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제공하는 건 48비트까지만 가상 주소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윈도우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이런 말씀까지 오늘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려웠죠?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나 곤란했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계셔야만 제가 다음 시간부터 또 설명해 드리는 내용들, 특히 이제 유저 레벨, 커널 레벨 이런 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하고 제가 대화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유저 레벨 공간, 커널 레벨 공간, 뭐 가상 메모리 공간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래서 오늘 좀 어려웠지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셔서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부터 이봉석이었습니다.